여기 회사 맞지? 그 사람 불러. 내가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퇴근 시간 로비는 늘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흘러들었지요. 사람들은 출입증을 찍고 택시 앱을 켜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만 챙겼습니다. 그 틈으로 허름한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손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한 발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훑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들어오실 분이 맞습니까? 예약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늙음보다 먼저 사람을 재단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한가운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경비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막지 마세요. 경비원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한순간 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오려다 멈칫했습니다. 계약직 사원이던 서윤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 퇴근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였습니다. 상사에게 불려 내려왔다는 표정이었지요. 서윤은 로비의 공기를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도 누명 하나가 더 씌워졌구나. 오늘도 누가 내게 책임을 밀어붙이겠구나. 서윤의 시선이 할머니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머릿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역 앞 노란 가로등 아래 비틀거리다 주저앉던 그 사람. 손등에 깊게 잡힌 주름, 차가운 손바닥, 그 손을 잡아 일으키던 자신의 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을 잡은 순간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지 구명줄이 될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서 있던 팀장 태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사람들 앞에서 늘 친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미소의 안쪽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서윤을 보자마자 낮게 웃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했지요. 서윤은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 병원비가 밀렸습니다. 월세 납부 기한은 이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선 협력업체 비용이 비었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이 왜 서윤이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였기 때문이죠. 계약직, 싱글맘, 대체 가능한 사람. 그 세 단어가 서윤의 이름보다 먼저 불렸습니다. 로비의 시계는 퇴근을 알려도 서윤의 몸은 퇴근을 몰랐습니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목덜미는 뻣뻣했습니다. 태식은 서윤 곁에 서며 로비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누구를 건드렸어? 서윤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건드린 게 아니라 도와준 거였지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선의는 늘 오해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에게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린데도 이상하게 로비 전체가 그 걸음에 맞춰 숨을 죽였습니다. 정장 남자 둘은 할머니의 뒤를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패딩은 해지고 신발은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사과도 구걸도 없었습니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잡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서윤은 목이 막힌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역 앞에서 할머니가 쓰러질 때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넘어졌을 때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아이.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서윤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서윤은 물을 사서 할머니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택시를 불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서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유독 차가웠지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름도 번호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회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부르듯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태식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서윤에게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요 며칠 힘들었지? 서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 며칠은 더 지독했습니다. 태식은 서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서윤의 연락처를 흘렸습니다. 밤마다 모르는 번호가 울렸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겁이 나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사진이 왔습니다. 서윤이 퇴근길에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집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할머니가 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로비에서 울면 안 됩니다. 태식은 울음을 약점으로 쓰는 사람이었지요.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며칠 전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움이 달랐습니다. 뼛속까지 서늘하게 하는 차가움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놓고 장바구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문서철이었습니다. 낡은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서철을 로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 유리가 짧게 울었습니다. 태식이 급히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뭐야? 할머니는 태식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서윤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서윤이라는 뜻이었지요. 내가 도와준가? 나는 갚으러 왔어.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갚는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요? 서윤은 문서철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회사 도장이 찍혀 있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 도장, 그 서류, 요 며칠 자신에게 덮어씌운 그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면? 로비 뒤쪽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 둘은 아무 표정 없이 출입문 쪽을 막듯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뜻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밀릴 차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진짜로 돈의 세계에서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윤은 자신이 그 세계를 건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의로 시작했는데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일지도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알겠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서철 속 첫 장을 넘기려는 순간 태식이 그 종이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이 닿기 전에 할머니가 태식의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늙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그 문서철 첫 장에 적힌 한 줄이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뿐 아니라 태식의 숨통까지 조여올 줄은 말이지요. 문서철 첫 장을 넘기려던 손이 멈춘 건 그 자리의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이 단숨에 뒤로 끌려갔지요. 며칠 전, 아직 할머니가 회사 로비에 나타나기 전, 아직 서류가 테이블 위에 떨어지기 전, 그때의 서윤은 오늘만 버티자라는 말로 아침을 시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창문은 지면과 딱 눈높이였습니다. 바깥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높이, 누군가 지나가면 먼지와 신발 밑창 소리가 같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도 그 방은 늘 서늘했습니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먼저 잡아 끌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부풀어 있었고 전기장판은 한쪽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장판의 따뜻한 구역을 아이 쪽으로 밀어주고 자신은 차가운 구역에 앉았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엔 통지서가 한 무더기였고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일부러 한 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보면 숨이 막히니까요. 대신 하나씩 봤습니다. 하나씩.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다음 달엔 괜찮겠지라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지우는 작은 책상 앞에서 연필을 굴렸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들은 반듯했지만 지우의 어깨는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걸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버티고 집에 와서 다시 숙제를 하는 게 어른이 되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서윤은 밥솥을 열어봤습니다. 밥은 어제 해둔 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통은 바닥이 보였고 달걀은 2개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달걀 2개를 세어본 다음 잠깐 멈췄습니다. 2개면 오늘은 아이가 하나, 내일 아침도 아이가 하나. 그러면 나는? 서윤은 그 다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면 마음도 같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연필을 놓고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서윤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숨기는 걸 먼저 알아챕니다. 숨겨도 티가 나는 거죠. 서윤은 물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보리차 티백 하나. 향이 나면 마음이 덜 추워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컵에 따르며 서윤은 웃어 보였습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웃음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서윤은 그 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늘 밤에 울었습니다. 낮에는 회사가 울리고 밤에는 모르는 번호가 울었습니다. 서윤은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지우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이는 질문을 삼키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과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딱 한 봉지. 숙제 끝나면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윤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내일 점심은 어떻게 하지? 다음 주 교통비는? 월세 기한은?
회사에서 계약 연장 얘기는 아직 없고 그 생각들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지하의 초인종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을 타고 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윤은 잠깐 굳었습니다. 초인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서윤은 문을 열지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여기 맞죠? 서윤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온도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윤 뒤로 조금 물러섰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후 문 밖의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췄고 다시 내려오는 소리도 났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라지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은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훔쳐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 사이로 검은 구두가 한 번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 회사 협력업체, 비용, 누락, 책임, 그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그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누구에게 따져도 돌아오는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해결해. 서윤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숙제 종이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손등에 묻은 연필 자국을 닦아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아. 말이 끝나자마자 서윤 자신이 먼저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삶. 그게 엄마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아이의 도시락을 싸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늘 비슷했습니다. 달걀, 김치, 김. 그래도 아이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맛있다고 말해줄 때마다 서윤은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집을 나서며 서윤은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습한 벽의 냄새가 옷에 붙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습니다. 서윤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 늦으면 또 왜 늦었냐는 말이 날아오니까. 서윤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서윤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그때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 오늘이 퇴근길에 쓰러진 누군가를 붙잡는 날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손 하나가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서윤의 삶을 꺼내놓는 열쇠가 될 줄은요. 퇴근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빠져나오면 자동문이 뒤에서 닫히고 몸은 앞으로 밀려나지요. 서윤은 그날도 어깨를 한번 돌려 풀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상단엔 읽지 않은 알림이 몇 개 떠 있었고 그 중엔 모르는 번호가 남긴 부재중 전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멈칫하다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까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려온 동료들은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말은 가볍게 오가는데 서윤은 그 말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 안쪽에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날은 그런 법입니다. 웃는 얼굴을 해도 속은 계속 굴러 떨어집니다.
서윤은 역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골목 사이로 파고들었고 길모퉁이 편의점 앞에선 따뜻한 호빵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은 호빵 냄새를 한 번 맡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치는 날이 있지요. 집에 가면 오늘 남은 밥으로 뭐라도 해 먹자.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역 앞은 늘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가고 나와서 서로 비껴가며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작은 조각처럼 떠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입구 근처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렸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걸음이 술이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손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어깨는 바람에 휘청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 발 내디디려다 무릎이 꺾였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쳤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다시 앞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괜찮으세요? 하고 말만 던지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바람은 더 차가웠습니다. 서윤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일이었지요. 서윤은 한 걸음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더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괜히 끼어들지 말자는 소리가 먼저 올라왔고 곧바로 그래도라는 소리가 그 뒤를 밀어냈습니다. 그 그래도는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숙제하던 아이 얼굴, 넘어졌을 때 주변이 외면하는 모습, 그 상상이 스치면 서윤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사람들 흐름을 비집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 몇 사람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는데 눈빛이 풀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눈빛. 서윤은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감당 못하는 일이면? 하지만 이미 손을 내민 뒤였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항상 하나쯤은 들고 다녔습니다. 아이가 목말라 할 때를 대비해서요. 서윤은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컵 대신 병입구를 입술에 가까이 댔습니다. 조금만요. 천천히. 그 사람은 서윤의 손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손이 더 흔들리지 않게 자신의 두 손으로 병을 감쌌습니다. 그때 서윤은 그 사람의 손등을 봤습니다. 주름 사이로 오래된 흉터가 하나 길게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아니라 한번 크게 베인 뒤 남은 흔적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흉터를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까지 떠안게 될 것 같아서요. 집이 어디세요? 가족분은요? 서윤이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 출입구를 오가는 사람들, 정류장 쪽의 불빛, 지나가는 택시, 그 모든 걸 한 번에 훑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서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서윤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서늘함은 공포가 아니라 낯설미였습니다. 이 사람 그냥 길에서 쓰러진 분이 아닌가? 그 사람은 낮게 말했습니다. 가까워. 걸어가면 돼. 서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넘어지면 다치실 수 있어요. 서윤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자마자 택시가 섰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주소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쪽 골목 두 번째. 짧게만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길을 익숙하게 지배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택시는 골목을 돌고 다시 돌았습니다. 창밖에 붙은 간판들은 모두 익숙한 한글이었고 어두운 빛 속에서도 세탁, 분식, 부동산 같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그 글자들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서 모르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골목 안쪽은 더 어두웠고 담벼락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서유는 먼저 내렸고 그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몸은 가벼웠지만 중심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어깨를 내줬습니다. 어깨에 닿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에요. 그 사람이 가리킨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가족은요? 누가 같이 사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문고리를 잡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열쇠도 없는데. 서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나요? 그 사람은 짧게 웃지도 않고 대답만 했습니다. 열려 있어. 서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자신이 이미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 문이 열려 있음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서유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서유는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장바구니를 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감사로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으로 새기는 눈. 서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약은 챙겨 드셨어요? 물은 더 드릴까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잡아서 서윤은 움찔했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잡히는 순간 서윤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목이 아니라 마음이 잡힌 느낌이었지요. 그 사람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름을 묻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 질문은 흔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대답했습니다. 서윤이요. 그 사람은 서윤의 이름을 한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대신 서윤 손바닥에 동전만 한 무언가를 쥐어주려다 멈췄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순간 돈을 받으면 도와준 일이 거래가 될까 봐서였습니다. 서윤은 거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일으킨 거였으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윤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손가락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고맙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그 무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요. 서윤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은 자기 손목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방금 잡혔던 자리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봤습니다. 문틈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서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자꾸만 그 사람의 눈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부탁하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눈.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도운 거야. 그런데 마음 한쪽은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별일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락받을 준비해.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한 줄이었는데 서윤은 그 글자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역 앞에서, 골목에서, 문 앞에서 들었던 그 낮은 온도. 서윤은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요. 서윤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그 숨소리를 지키려면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웃어야 했습니다. 내일도 괜찮아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잡아준 손이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되어 돌아올 줄은요. 고맙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되돌아올 줄은요. 서윤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 유리문엔 얇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늦가을 아침은 사람의 호흡까지 붙잡아 두었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서윤은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면서도 어젯밤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연락받을 준비해. 짧은 한 줄이었는데 글자 뒤에 손이 붙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윤의 뒤통수를 가만히 눌러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사무실은 늘 분주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끓는 소리, 키보드 소리, 프린터가 종이를 빨아들이는 소리. 다들 일하는 척 바쁘게 움직였고 누군가는 정말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서윤에게 사무실은 더 이상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두지 않고 숫자로 세는 곳. 숫자에 밀리면 사람이 무너지는 곳. 서윤은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켜지자마자 메일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긴급 확인 요청. 재확인. 책임자 회신. 누군가 일부러 서윤의 이름을 모아두고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팀장 태식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김서윤 씨, 잠깐. 태식은 늘 씨를 붙였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그 뒤에 숨은 뜻은 뻔했습니다. 너는 늘 아래다. 서윤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다들 화면만 바라보는 척했지만 귀는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불려가면 그건 구경거리였지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식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구나. 태식이 서윤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협력업체 정산 내역이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왜 비었어? 서윤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낯익은 코드와 날짜. 그러나 비어있는 칸은 서윤이 처리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건 제가 담당한 건 아니고요. 그쪽은 지난달부터. 태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담당이 누군지 묻는 게 아니야. 비었잖아. 비었으면 채워야지. 서윤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맞는 말은 늘 칼날이었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 그 칼날이 자기 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담당자에게 요청해서 자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옷차림, 얼굴, 손끝. 그런 걸 보는 눈이 아니라 얼마나 흔들릴까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김서윤 씨가 해.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요? 태식은 대꾸 대신 프린트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고객 클레임 보고서였습니다. 그 클레임은 서윤이 처리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환불해서 현금 보상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태식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근데 시스템엔 김서윤 씨 이름으로 남아있네. 서윤은 모니터를 떠올렸습니다. 로그인 기록, 수정 기록. 회사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기록은 보호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말하면 더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서윤의 표정을 즐기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서윤 씨, 요즘 정신없지? 집도 뭐 그렇고. 서윤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집 얘기를 왜 하지? 서윤은 눈을 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얼굴에서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은 서윤의 반응을 보고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실수할 수도 있잖아. 사람은 실수해. 근데 실수하면 책임도 져야지. 서윤은 겨우 목소리를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로그를. 태식이 손바닥을 들어 끊었습니다. 확인할 시간 없어. 협력업체에서 난리야. 돈이 비었다고. 그쪽도 성격이 급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성격이 급한 협력업체. 그건 단순히 거래처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어젯밤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연락받을 준비해. 같은 온도였습니다. 같은 냄새였습니다. 냄새라면 날카로운 금속 냄새 같은 것. 서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함정에 발을 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직은 싫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지요. 회의실에서 나오자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화면 상단에 미리 보기로 한 줄이 떴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 서윤은 문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서윤은 급히 화면을 끄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보고 있나? 누가 듣고 있나? 사무실은 늘 열려 있는데 서윤은 갑자기 벽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누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자리로 돌아와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료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식이 바로 옆에서 말했다. 메일? 그런 걸로 해결되겠어? 서윤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언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서윤의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비면 서윤의 월세도 빈다. 숫자가 틀리면 아이의 병원비도 틀린다. 그런 세계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김밥 한 줄을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물로 넘겼습니다. 입안에서 김밥이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먹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밑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역 앞에서 봤던 그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주름 사이로 길게 지나가던 흉터. 왜 지금 그게 떠오르지? 서윤은 세면대에 손을 씻다가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고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이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움이 낯익었습니다. 그날 할머니 손바닥의 차가움.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끌어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사람을 기억하는 눈, 그리고 문 앞에서 물었던 한마디. 이름이 뭐니?
서윤은 그 질문이 단순히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느꼈습니다. 이름은 주소입니다. 이름은 표식입니다. 이름을 알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서윤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안 받으면 더 큰 일이 올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휴대폰을 대는 순간 로비 유리문 밖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김서윤 씨.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상대는 이미 서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메시지, 오늘의 압박, 팀장의 말, 협력업체의 난리. 이 모든 게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처럼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며칠 전 역 앞에서 잡아준 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연락 기다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귀에서 휴대폰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의지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부족했습니다. 서윤은 자리로 돌아가 태식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태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 여유로워서 서윤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태식이 알고 있구나. 아니, 태식이 만들었구나. 서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차갑게 떠 있었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빈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빈칸이 내 목을 조르는 줄이구나. 그때 오후 회의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대면. 참석자의 서윤의 이름이 또 찍혔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서늘한 기시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할머니, 그 차가운 손, 그 흉터, 그 이름을 묻던 눈. 서윤은 아직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게 사람이 아니라 판의 한가운데에 있던 누군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판이 이제 서윤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 회의실 문이 다시 닫히자 공기가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면 지는 것 같아서 엉덩이를 반쯤만 걸쳤지요. 태식은 반대로 등을 푹 기대고 앉았습니다. 마치 이 방이 자기 집인 것처럼요. 태식은 서윤 앞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탁 하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에서 이상하게도 도장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회사는 늘 종이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종이를 쓰면 죄가 되고 종이를 못 쓰면 책임이 됐습니다. 이거 읽고 사인해. 서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확인서, 책임자 서명란, 손해 발생 시 본인 부담. 글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태식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인정하든 말든 시스템상 내 이름이 걸렸잖아. 서윤은 목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름이 걸린 게 사실이라는 말과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걸 태식은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로그를 보면, 로그? 태식이 웃었습니다. 짧게,
숨만 흘리는 웃음이었습니다. 김서윤 씨, 세상에 로그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어?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아무도 관심 없어. 돈이 비었으면 누군가 메워야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정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메워야지라는 말은 빈칸이 아니라 사람을 메우라는 말이었지요. 서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구조. 태식은 서윤을 그 구조의 가장 약한 벽돌로 골라낸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협력업체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 말끔한 셔츠, 번쩍이는 구두, 그런데 눈엔 피곤이 아니라 급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도 인사도 없이요. 이분이죠? 태식이 자연스럽게 서윤 쪽으로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네. 이쪽에서 처리하실 겁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처리. 그 말이 사람에게 붙는 순간 사람은 물건이 됩니다. 서윤은 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압박이 심해서요. 서윤은 위라는 단어를 잡아챘습니다. 회사의 위가 아니라 회사 밖의 위. 숫자보다 더 위에 있는 압박. 어제의 전화 목소리가 다시 귀에 붙었습니다. 낮고 딱딱한 목소리.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압박이라는 게 누구? 담당자는 서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를 하나 놓았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번듯한 회사 명함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주소가 너무 짧고 회사 소개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름 옆에 숫자가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눈을 떼고 싶었습니다. 숫자는 전화번호처럼 보이는데 전화번호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식이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 내가 처리하면 끝이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제가 한 일이 아닌데요? 태식은 의자에서 일어나 서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 낮음이 더 위험했습니다. 김서윤 씨, 세상은 한 일로만 굴러가지 않아.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굴러가. 서윤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요. 사람들은 보통 솔직함을 감추는데 태식은 솔직함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너는 떠넘길 수 있다고. 너는 막아도 괜찮다고. 협력업체 담당자가 서윤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들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말이 가장 비열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든 일을 떠넘기면서 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서윤은 그 말에서 자신이 혼자 아니라는 위로가 아니라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강요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가 문틈으로 봤다가 고개를 돌리는 기척. 서윤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욕은 늘 공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때리진 않아도 구경으로 때렸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같은 팀 동료 정민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눈을 한번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태식이 바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 김서윤 씨 업무 백업 좀 해. 오늘부터 김서윤 씨는 이 건 처리할 거야.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울면 태식은 이겼다고 웃을 겁니다. 서윤은 웃음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서윤 씨가 원래 담당이 아니지 않나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척?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원래는 아니지. 근데 지금은 김서윤 씨가 해야 해. 책임감 있게. 책임감. 그 단어를 태식이 입에 올리는 순간 서윤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책임감은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는 손에 있어야 했지. 누명을 뒤집어 쓰는 목에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숫자들은 사람의 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숫자들은 서윤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빈칸 하나가 서윤의 하루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미리 보기만 보고도 숨이 막혔습니다. 퇴근하고 전화. 짧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서윤의 이름과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명령. 서윤은 휴대폰을 탁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뒤집어도 진동은 손바닥 안쪽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은 기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윤의 심장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벽을 등지고 앉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튀어나오면 누가 들을까 봐요. 그런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닦으면 더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서윤은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서윤은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칠 전 역 앞에서 봤던 그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흉터, 차가운 손, 이름을 묻던 눈. 그 사람이 이 판의 한가운데라면? 서윤은 잠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렇게 말해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일들이 너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몰리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의자를 밀고 수고하셨습니다를 흘리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서윤 자리 옆을 지나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윤 씨, 오늘 안으로 끝내. 안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하는 쪽에서 연락 올 거야. 서윤은 이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감당 못하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은 그 사실을 아는 듯 했고 모르면서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 확신이 서윤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고 안 받으면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뒤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윤 씨, 지금 내려오세요. 로비에서.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로비. 그곳은 사람들의 눈이 모이는 곳. 태식이 사람을 눌러 죽이기 가장 좋은 무대. 서윤의 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분이 기다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내려갔지만 서윤의 마음은 바닥으로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도와준 분.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값이 돌아오는 말 같아서요. 그리고 로비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서윤은 손바닥을 벽에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라는 말. 도와준 분이 기다립니다. 그 문장 하나가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의 고마움이 아니라 빚의 호출처럼 들렸지요. 서윤은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아직도 떨리는 걸 내려다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로비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의 냄새, 차갑고 깨끗한 척하는 냄새, 퇴근 인파는 이미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구두 소리와 출입증 태그 소리가 겹쳐서 마치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윤에게 그 파도는 발밑의 모래를 다 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바로 로비 중앙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도망가려 했습니다. 서윤은 벽 쪽으로 붙어 휴대폰을 쥐고 다시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장되지 않은 이름, 번호는 평범한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이 서윤의 하루를 통째로 소유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서윤은 움찔했습니다. 태식은 퇴근하는 척하며 로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태식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늘 멀쩡한 표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멀쩡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서윤이 아무 말도 못하자 태식은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나. 서윤은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이 기다린다는 걸요. 서윤은 억지로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태식은 잠깐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지요. 태식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왜가 어디 있어. 너 같은 애들한테는 더 없어.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 같은 애들. 서윤은 그 말이 자신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약직, 싱글맘, 빚 있는 사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약한 곳이 있는 사람. 태식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칼로 썼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울면 태식이 더 즐거워하니까요. 서윤은 눈을 내리깔고 로비 한쪽에 놓인 화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닌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어린이집이 떴습니다. 서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저 서윤인데요.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열이 좀 올라서요. 아까부터 기침도 하고 혹시 빨리 데리러 오실 수 있을까요? 서윤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회사 로비의 차가운 공기와 아이의 뜨거운 이마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늘 잔인했습니다. 서윤은 대답을 하려다 목이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 괜찮아요. 급한 거 아니면 그런데 지우가 엄마 찾는다고 해서요. 엄마 찾는다는 말에 서윤의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금방 갈게요. 금방이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윤은 로비 한가운데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누가 기다린다는 말, 도와준 분이 있다는 말, 그게 지금 아이보다 중요한가? 서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뛰는 방향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서윤은 택시 앱을 켜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 택시를 타면 내일 뭘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는데 계산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서윤은 이를 악물고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서윤은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었습니다. 메시지는 명령이었고 명령은 이미 서윤의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보고 있나? 경비원, 지나가는 직원들, 태식, 그리고 로비 입구 쪽의 그림자. 서윤은 갑자기 자기 몸이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도 누군가 따라붙을 것 같은 느낌. 서윤은 로비 밖으로 나가 건물 옆 흡연구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옷에 스치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거기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나가자 그제야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역 앞에서 주저앉던 할머니, 손등에 흉터, 이름을 묻던 눈. 그날 서윤은 이름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택시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호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번호였습니다. HR, 인사팀. 서윤은 목구멍이 막히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윤 씨, 지금 어디세요?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로비라고 말하면 붙잡힐 것 같았고, 밖이라고 말하면 도망자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대답을 못하자 인사팀은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 대면이 있어요. 지금 바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불응하면 오늘 근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평가. 그 단어가 서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가는 계약 연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계약 연장은 아이의 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열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데리러. 인사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딱 필요한 말만 잘라냈습니다. 사유는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라오셔야 해요. 전화를 끊자 서유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고 회사도 올라오라고 하고 모르는 번호는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세 갈래 줄이 서윤의 목을 동시에 당겼습니다. 서윤은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벽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자마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얇고 잠긴 목소리. 엄마 어디야? 서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금방 가. 진짜 금방. 엄마 나 추워.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추운 건 열 때문일 수도 마음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택시 호출을 다시 눌렀습니다. 호출이 잡히는 순간까지 서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배차 취소가 떴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취소. 서윤의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이렇게까지 바로 막히는 건가? 서윤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손이 더 떨렸습니다. 서윤은 결국 길가로 나가 직접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서 막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서윤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윤 씨 맞으시죠? 안에서 찾으세요. 누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비원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요.
서윤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까라는 말은 이미 할머니가 로비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가운데 동시에 그 차가운 손바닥의 감각이 손목에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서윤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아이에게 달려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왜 저를? 경비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뒤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 끝엔 유리문, 로비, 그리고 사람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흐름 속에서 이상하게도 자기만 멈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계속 가는데 자신만 한 점에 고정된 것처럼요. 서윤은 핸드폰을 다시 들어 어린이집에 문자로 보냈습니다. 지우 따뜻하게 이불 덮어주세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보내는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고 서윤은 다시 수정해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로비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자 자동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 번 더 서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그 공기 속에서 며칠 전 골목에서 들었던 너무 조용한 문틈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은 속으로 단 하나만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에게까지는 오지 않게 해줘. 그 순간 로비 쪽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내 무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서는 발걸음이 서윤을 이끌었지만 서윤은 한 걸음마다 마음을 떼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한순간 늦춰졌습니다. 퇴근 인파는 원래 바쁩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지요. 누군가의 등장만으로 바쁜 사람들까지도 잠깐 멈추게 하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로비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첫째로 보인 건 직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도 나가지 못하고 유리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하듯 슬쩍슬쩍 눈을 굴렸습니다. 둘째로 보인 건 경비원의 굳은 어깨였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쥐었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누르면 일이 커질까봐가 아니라 이미 커진 일을 더는 감당 못할까봐요. 그리고 셋째로 보인 건 그 할머니였습니다. 허름한 패딩, 낡은 장바구니, 바닥에 한번 젖어본 듯한 신발. 겉모습만 보면 그냥 길에서 본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 뒤에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 둘. 어깨가 넓고 말이 없고 눈이 빠릅니다. 사람들은 그 둘을 보고 보호자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보호가 아니라 경계라는 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요. 서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서윤을 향해 낮게 말하며 동시에 할머니 쪽으로도 미소를 붙였습니다. 두 얼굴을 한 번에 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윤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분이랑. 할머니가 태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런데 기분 나쁘게 끊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화의 순서를 원래대로 돌려놓듯이요.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야. 태식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로비 공기에서 작은 균열이 났습니다. 그 균열을 서윤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아, 태식이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구나. 그 사실 하나가 서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피곤함으로 꺼져 있고 눈가엔 참다 남은 물기가 붙어 있는 걸
한 번에 읽어냈습니다. 그러곤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단정하는 말만 했지요. 겁나지. 서유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회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회사 밖에서 뻗어 들어온 손이 무서웠습니다. 그 손이 아이에게 닿을까봐 무서웠고 아이에게 닿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무얼 내줘야 할지 몰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잡이가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로비의 웅성거림이 더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 안에서 문서철을 꺼냈습니다. 종이들이 한 번 숨을 내쉬듯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태식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확인하려는 손이 아니라 빼앗으려는 손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며칠 동안 태식이 던져온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인해. 책임져. 내 이름이야. 태식은 늘 종이를 쥔 손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주름진 손인데도 태식이 움찔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기세였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서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빼는 순간 자기가 작아진다는 걸 아는 사람의 몸짓이었지요. 손 떼. 할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 말에 따라 조용해졌으니까요.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서유는 화면을 켜지 못했습니다. 켜는 순간 마음이 갈라질까 봐요. 대신 손바닥으로 폰을 꽉 쥐었습니다. 폰이 손 안에서 뜨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 쪽으로 문서철을 살짝 밀었습니다. 마치 너 손으로 넘겨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철을 잡았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종이가 손끝을 찔렀습니다. 첫 장만 넘겨. 서윤은 숨을 들이마시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종이 한 장이 문서철에서 빠져나와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키 아이템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의 인생을 찢어놓는 칼이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 위엔 한글로 또렷한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그리고 서명. 더 중요한 건 그 서명 옆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태식.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종이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등에 꽂히는 걸 느끼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로비에서 그런 자세로 멈추는 건 사람에게는 굴욕이었습니다. 태식은 굴욕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굴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거 태식 팀장 이름 아니야? 도장 우리 회사 도장 맞는데? 저건 뭐야 차용증 같은데? 서윤의 귀에 그 말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종이 위의 글자만 바라봤습니다. 차용, 이자, 기한, 불이행 시 책임.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를 뜻하는 항목에 낯선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명은 번듯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숨길 게 많을수록 이름은 짧아지니까요. 할머니는 바닥에 종이를 직접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러자 정장 차림의 사람 중 하나가 종이를 집어들고 서윤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윤에게 예의를 차리는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이 종이의 힘을 아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로비 전체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세워두고 뒤에서 빼먹는 건 쉬워. 그런데 빚은 기록을 남겨. 기록은 늘 돌아와. 태식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게 더 확정될까 봐요. 태식은 서윤을 봤습니다. 마치 내가 좀 멈춰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눈빛은 서윤이 가장 싫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식은 늘 서윤에게 내가 감당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내가 막아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한 발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은 너무 큽니다. 이 종이 한 장은 단순히 태식의 비리를 넘어 서윤이 알지 못한 세계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서윤에게만 들리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씌운 건 내 죄가 아니다.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해주길 기다렸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억울하다고 말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변명이 됐고 울면 약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내 죄가 아니다. 그 말 하나가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묶여있던 매듭을 조금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할머니는 다시 로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쪽은 값을 치러. 태식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제가. 할머니가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오해면 증거가 더 나오겠지. 할머니는 장바구니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 겉표지가 달아 글자도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을 꺼내는 순간 태식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윤은 그 반응을 보고 알았습니다. 태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진 기록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줄과 줄 사이에 날짜, 금액, 짧은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엔 익숙한 이니셜도 보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회의실에서, 메일에서 본 이름의 이니셜들이요. 서윤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태식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에게 떠넘긴 판이 더 큰 판의 조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런 일에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자기 인생도 끼어들 수 있으니까요. 서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서윤은 이번엔 화면을 켰습니다. 지우. 그 이름이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서윤의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서윤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 화면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할머니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부터. 서윤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가 동시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부터라는 말이 서윤이 평생 혼자 떠안고 있던 규칙을 누군가가 함께 말해준 것 같아서요. 서윤은 문서철과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끝을 봐야 할 것 같았는데 할머니는 끝을 오늘로만 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너 도망칠 생각하지 마. 문은 내가 잠갔어. 정장 차림의 사람 둘이 출입문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움직임이 경호가 아니라
봉쇄였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은 가방 끈을 꽉 쥐고 휴대폰을 쥔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마음은 로비에 남아 있었지만 발은 밖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서윤이 로비를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윤아, 내일 내 자리 내가 지켜. 그 말이 로비의 공기 위에 박혔습니다. 서윤은 잠깐 멈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태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서열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무서움은 여전했지만 무서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서워해야 할 건 서윤이 아니라 태식이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자마자 서윤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창문 밖으로 로비의 유리벽이 멀어졌고 그 안에서 누가 무너지고 누가 서 있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윤은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가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작은 담요를 덮고 교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볼은 빨갰고 눈은 힘없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열이 좀 올라요.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서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지우가 서윤 목에 팔을 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늦었어. 서윤은 그 말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서윤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근데 이제 진짜 빨리 올게. 그 말은 약속이면서도 서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사가 엄마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 모르는 번호 하나가 엄마의 손을 묶어두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병원은 늦은 시간이라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윤은 접수창구 앞에서 주민번호를 적으며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서윤은 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면서도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 결제가 나가면 월세는 더 미뤄지고 미뤄지면 또 전화가 오고 그 전화가 아이까지 흔들고 그 생각이 자동처럼 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 서윤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아, 나 지금 병원이야. 지우가 열이. 정민의 목소리는 숨이 가빴습니다. 서윤 씨, 로비 난리 났어요. 지금 경찰 왔어요. 서윤의 손끝이 얼었습니다. 경찰이? 네. 그 할머니가 문서랑 수첩 그거 다 내놓고 태식 팀장 손목 잡고 도망 못 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인사팀도 임원도 다 내려왔고 로비에서 태식 팀장 연행됐어요.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연행. 그 단어가 너무 멀어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 이어 말한 한마디가 현실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서윤 씨한테 씌웠던 누명, 그거 로그랑 CCTV까지 다 확인 들어갔대요. 조작한 사람 따로 있었대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갑자기 빠져나가며 그 자리가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비면 가벼워야 하는데 서윤은 오히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눌려 있으면 눌림이 사라져도 몸이 바로 펴지지 않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윤 씨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부터 챙기라고. 내일 아침 회사로 오라고 서윤 씨 자리 지킨다고. 전화를 끊고 서윤은 지우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지만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금 편해진 듯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로비에 남겨두고 온 문서철과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내 자리 내가 지킨다는 말을 평생 혼자 했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대신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지우에게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서윤은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습관처럼 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박힌 습관. 그런데 그 습관 사이로 아주 조용한 알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협박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번호도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인사팀, 내일 오전 9시 긴급 면담, 근무평가 및 계약 관련 안내. 서윤은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가라는 단어가 더는 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칼이 아니라 정산처럼 느껴졌지요. 누명과 책임을 누가 어떻게 뒤집어 씌웠는지 이제 그 정산을 하는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지우를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의 공기가 어제와 똑같이 차가운데 서윤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끌려갔다면 오늘은 들어갔습니다. 내 삶을 내가 들고 들어가는 걸음.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자세가 달랐고 직원들의 눈도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서윤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요? 라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은 늦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허름한 패딩, 똑같은 낡은 장바구니.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뒤엔 여전히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도망길을 막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끊어내는 정리. 할머니는 서윤을 보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이 괜찮니? 서윤은 목이 잠겼지만 겨우 대답했습니다. 열은 좀 내려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 말이 서윤의 어깨를 내려앉혔습니다.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그제야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인사팀 면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말을 했고, 로그가 말을 했고, CCTV가 말을 했습니다. 서윤이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서윤의 눈물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순간 서윤은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허무가 왔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무너졌지 하는 허무. 그러나 그 허무 위로 현실적인 말이 내려왔습니다.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심사, 피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을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던 꼬리표를 떼는 조치들. 서윤은 그 말들을 듣고도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요. 문을 나서는데 정민이 서윤을 붙잡았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그때 내가 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있어줘서 됐어.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진짜였습니다. 사람은 다 이해해주지 않아도 한번 옆에 서주기만 해도 삽니다. 로비로 내려오자 할머니가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껍지 않았습니다. 돈봉투처럼 과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봉투.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서윤이 손사래를 치려 하자 할머니는 딱 잘랐습니다. 거절하지 마. 거래가 아니라 정산이야. 그 단어가 서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거래는 서로 계산하는 것이고 정산은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바로잡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지우를 데리고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번쩍이는 곳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 지우는 아직 기침을 조금 했지만 국물 한 숟갈을 떠먹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 한마디에 서윤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섞였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국밥 위에 떠있는 파를 젓가락으로 골라내며 투덜거렸고 서윤은 그거 먹어야 감기 낫지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대화였는데 서윤은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고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같은 허름한 패딩. 그런데 오늘은 그 허름함이 더 이상 서윤에게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과 지우를 보고 멀찍이서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바닥을 들어 말렸습니다. 앉아. 밥 먹어.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밥부터 먹어도 된다는 허락. 서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지우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닮아서 버티는 얼굴이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목을 조르던 수많은 말들이 다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책임져. 사인해. 내가 감당해. 그 말들 위로 지금은 다른 말이 덮였습니다. 밥 먹어. 아이부터. 정산이야. 그 말들이 서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윤은 알았습니다. 빚은 돈으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어떤 손은 목을 조르고 어떤 손은 삶을 살립니다. 서윤이 잡아준 손은 결국 서윤을 살리는 손으로 돌아왔습니다.